오늘의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는 조선노동당 창건 일원들 경축 평양시 군중시위를 성대히 조직 진행하여 경의하는 원수님의 둘의 국대몽지 류인산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대표단이 조선노동당 창건 일흔돌 경축 행사에 친선 방문하게 됩니다. 네, 중국이 북한의 당창건 70도를 맞아서 당 서열 5위인 류인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당창건 70도를 앞두고 민생 행보에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철우 박사 나오셨고요. 연합뉴스 북한부의 이봉석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기자, 중국에서 이번에 북한에 누구를 과연 파견할 것이냐 굉장히 좀 기추가 주목됐던 부분인데요. 류인산이라는 인물입니다. 당 서열 5위라고 하거든요. 우선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북한에 이번에 서열 5위인 류인산 상무위원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무위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는 주석을 정점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무위원은 가장 상단에 위치한 최고위 인사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도 상무위원인데요. 현재 총 7명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권력을 독점해 퇴색하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상무위원 7명을 중국의 황제라고 칭할 정도로 최고위급 인사들입니다.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서는 지난 2011년 10월 리커창 당시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류인산은 중국 신화통신 기자 출신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랜 기간 언론과 여론 통제 분야 업무를 담당해온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산과 북한과의 최근 인연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 반 베이징의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3주기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류인산이 당시 여길 찾아 조문해 북중 관계 회복에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네,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류인산의 이번 파견은 굉장히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언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중국은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언론 통제가 좀 심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의 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류인산의 방북 소식 또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매우 짧게 보도했습니다. 류인산이 오는 9일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 북한노동당 70주년 경축 활동에 참석하고 북한을 상대로 정식 우호 방문을 진행한다고만 보도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류인산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 언론들도 파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하고 중국과 사이가 좋았던 2010년에 중국이 서열 9위인 저우융캉을 보냈는데 지금은 북중 관계가 살아오른 판인데도 서열 5위로 급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급을 높인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좀 의아스럽긴 한데 최근에 어떤 북중 관계 분위기를 좀 봐서는 아예 파견단 자체를 안 보낼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사실 나왔거든요. 사실 지난 2013년에 북한에서 개최했던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이때는 상무위원 아래인 부주석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급을 높인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예. 양국 정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을 압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이번에 노동당 창설 70주년 행사에 네. 군사 퍼레이드에 최고 지도부의 서열 5위가 갔다는 것은 이것을 장거리 로켓이나 핵하고 너무 직접 연결시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는 그런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로켓을 발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보다는 중국이 동북아 정세, 특히 한반도 정세를 현상을 타파하는 급속한 상황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고 현상 유지를 하면서 이른바 평화와 안정의 논리로 이거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메시지, 그죠? 그리고 류인산도 어떤
선전선동이나 사상 언론 통제를 전문한 기능 전문가거든요. 그쪽 중에서도 네. 7명 중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그 김정은에 대한 어떤 체제 보장을 약간 메시지를 담고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모종의 빅딜이 있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로켓을 발사하느냐 안 하느냐 건 대한민국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하는데 그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또 대한민국, 미국, 일본 또 주변 세계에 보여주는 그 고도의 그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다. 그래서 상당히 모종의 그런 메시지를 갖고 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파격적인 인사의 파견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두 나라 간의 빅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이번에 만약에 류인산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도 이제 만남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만나더라도 가볍게 이제 환담 정도 나누는 그런 만남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자리가 그렇죠. 북한의 이래서 선동의 메가 이벤트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과거에 쭉 관리화했던 AP통신이나 CNN 같은 것도 대대적인 특종을 줄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만나는 모습을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과연 최용해가 시진핑을 방문할 때쯤 냉랭하게 악수하는 이런 장면이 아니고 예. 굉장히 우위가 깊은 모습으로 가지고 서방 언론의 그 만나는 모습 자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 이벤트를 만들 가능성이 많다. 그만큼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급변 사태라든가 체제가 불안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 그거에 대한 화답으로 모종의 그런 어떤 도발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을 좀 뒤로 미루는 수순을 미루는 그렇다고 카드를 접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것 자체 만났다라고 짤막하게 보도되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을 어떤 형태로 보도되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시된 무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 지도부가 평양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CNN 카메라 앵글에 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예. 무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왜 중국 열병식 때 시진핑 주석하고 최룡해가 만났을 때 그때 당시 모습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주석단에 거죠? 지금 이런 평양에서 그 사열을 군사에 있을 예. 때 바로 김정은 옆에 유인산이 서가지고 그것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전 세계 인식의 전선에서 네. 그런 어떤 중국이 강력하게 김정은 체제를 백업한다, 후원한다, 보장한다라는 메시지를 연출할 겁니다. 그렇게 뵀을 때는 저 앞에 지나가는 무기보다 예. 더 큰 김정은으로서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국은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예. 그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경제로 또 당대당의 모습을 표방했지만 정치 군사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이 북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우리 중국한테 잘해라라는 메시지도 노리는 거죠. 네, 조금 이제 이어지는 질문인데 이봉석 기자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또 특파원을 지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대표단을 파견했고 그것도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이번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북중 관계 어떤 변화를 좀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 올해 6월에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네. 북중 간의 고위급 교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친중파인 장성택 처형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작년 초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과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북한을 다녀간 이후로 중국 고위 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사례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류인산의 이번 방북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고위급 교류가 다시 시작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고위급 교류가 예전처럼 활발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류인산의 방북은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차원의 교류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번 기회가 국가 차원의 교류로 이어질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만약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이번 방북이 일회성 방북으로 그칠 공산도 큽니다.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하게 되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북중 관계는 다시 냉각기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뭐 파격적인 파견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진짜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정말 파격적이더라고요. 그게 중국의 최고 지도부의 일원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들어서 처음이라고 하고 또 2010년 이후에 4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에서 머물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만남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지만은 이런 유화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도발이라던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은 감히 좀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로 그 군사 퍼레이드 직후에 로켓 발사, 이른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안 해도 이미 전시된 다종다양의 무기와 중국의 어떤 후원까지를 가지고 최대한의 선전선동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 나름대로 위성 발사라고 정당화하는 이 카드를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시기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유인산의 방북을 통해서 또 그 어떤 다양한 북한 내에서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은 로켓 발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너무 거기에 볼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전시된 무기가 뭐냐 이렇게 봐야 되고 과거에도 그 무기나 특히 그 KN-OH라든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운반하는 모든 운반 차량이 다 중국제였습니다. 그 중국제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당대당 측면에서는 고대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뭐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로서 중국이 행동을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모종의 이중 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분간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른바 최고 존엄이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체면 세우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바로 면전에다가 로켓을 쏴버리는 그 아주 급박한 로켓 발사는 좀 상당히 지연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걸로 봅니다. 그 대신 나름대로 물밑으로 김정은의 그 방중을 타진한다든지 다양한 그 협상을 구사하고 특히 중국이 전략적으로 원하는 육자회담 테이블로 복귀 이거를 또 주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화답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이제 중국 입장이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열병식 때 사실 뭐 신무기 말씀도 하셨지만 뭐라도 좀 보여줘야지 본인들 체면이 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이 방북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 저지에 대한 어떤 그 명분을 좀 준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런 미사일 발사를 하든지 어떤 도발을 하려고 해도 북한 내에서 소위 돈이 좀 필요한데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렇죠. 명분도 중요하고 실리도 중요한데 이미 핵물질은 상당 부분 농축 우라늄까지 확보가 됐고 중요하게 북한이 보여주려는 건 타격력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이미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 모형을 전시한다든지 다양한 장거리 타격 수단을 보여주면서 일종의 미사일 쇼가 될 겁니다. 미사일 장비를 전시하는 쇼가 되는 거죠. 발사 쇼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그런 무기를 보여줌으로써 일단 유사시에 우리가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확보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실리를 위한 다양한 그 어떤 외화벌이라든가 그런 걸 겨냥한 자신들 간의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이 정보당국에서도 판단했듯이 실제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한 7일 내지 10일 걸리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것을 최대 흥행을 하는데 여기에다 미사일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바로 찬물을 껴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시기와 방법은 상당히 좀 연말 정도나 이렇게 좀 지연시켜가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 나 그런 것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도발 없이도 사실 중국 뭐 당설 5위가 방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충분한 좀 보여주기가 되지 않을까요? 북한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최대 이번에 뭐 북한의 열병식을 만들라 이렇게 지도부에서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들리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번 열병식 그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 좀 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그 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그 열병식 관련 상품을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현재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 투어는 여행 상품 3종류를 내놨습니다. 각각 4박 5일과 7박 8일, 14박 15일 상품인데요. 모두 오는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는 열병식 참관 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4박 5일짜리가 우리 돈으로 200만 원쯤 합니다. 중국의 북한 전문 고려 여행사도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북한 관광 상품을 특별 판매하고 있습니다. 7박 8일에 250만 원쯤 하는데요. 북한군 열병식과 북한 대학생의 집단 무도회, 대동강 불꽃놀이 같은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출전하는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4박 5일에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비싼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비싼 것 같은데 본인들로서는 사실 아주 큰 축제고 또 정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일반 관광객들이 사실 이 열병식과 연계된 상품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질까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재미동포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종북 세력, 네. 미국 내에서 암약 활동하고 있는 노길남 같은 경우 이미 출발해가 6일 날 도착한다고 해서 65번째 광복입니다, 이번에. 네. 뭐 자기 고향도 10번 가기 힘든데 자기 고향보다 더한 것이 65번째 방북을 하는데 대부분의 종북 세력들 내지는 그 자유세계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동조하는 세력들이 총집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또 순수한 의미의 관광객들은 상당히 흥미를 잃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12년도 4월 달에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할 당시에도 외국 언론을 200여 명 이상 초청해놓고 그 기자들을 망신 주고 이른바 물매기는 그런 기교도 부렸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관광 상품이 됐든 뭐가 됐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모란봉 악당까지 최대를 동원해 가지고 북한 체제가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잘 살고 안정돼 있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계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기만 쏘는 게 도발이 아니고 이런 그 인식의 전선을 혼란시키는 것도 이것도 기획 도발입니다. 예. 선전선동을 위한 기획 도발이다 저렇게 봅니다. 북한 체제를 선전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경제도 좋지가 않고 좀 돈이 필요해서 돈이 좀 궁해서 이런 열병식과 연계된 여행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 경제가 좀 어렵다 이런 징후가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허종만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의장이 돌연 방북을 보류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상납금을 마련하지 못해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된 일로 보고 계신지요? 네, 이거는 일본의 산케이 신문의 그 보도 내용인데요. 예. 허종만 조총련 의장은 이번에 그 북한을 방문 안 하고 대신 남승우 부의장이 북한에 간다고 복수의 조선 총련 관계자가 밝혔다는 겁니다. 허종만 의장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상납할 자금 1억엔 우리 돈 약 10억 원을 마련하도록 조선 총련 간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확보한 것은 수천만엔 수준이라고 합니다. 산케이 신문은 허 의장이 이번에 북한에 가더라도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나기 어려워 방북을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지 못하면 조직 내 구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허 의장은 작년 12월에도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만나주지 않아 섭섭함을 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북한 열병식과 관련된 소식, 뭐 당설 5인 유인산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소식을 좀 짚어볼게요. 오늘 이제 북한에서 억류 중인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입니다. 주원문 씨, 북한에서 우리 측에 송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오늘 오후 5시 한 30분 넘어서 이제 우리 측으로 인계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오늘 이 소식, 북한에서 억류 중인 우리 주원문 씨 송환 소식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북한이 적십자 중앙위원회 명의로 갑자기 이제 통지문을 냈습니다. 억류 중인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5일 오후 남측에 송환하겠다고 밝혀온 겁니다. 주 씨는 지금 현재 이미 소환된 상태로 방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원문 씨는 지난 4월 22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려다 북한군에 붙잡혔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들을 보고 들으면서 북한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억류 중이던 지난달에는 평양에서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보태면 말이죠. 예. 왜 보냈냐? 그러면 북한 체제가 가장 압박을 받는 게 인권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권 압박을 해소시키기 위한 네. 고대 시점을 활용해 가지고 CNN에도 많이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원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아주 고도의 이런 어떤 선전 측동입니다. 그거를 관전 포인트를 놓치고 북한이 뭐 변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인권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남북 관계를 좀 좋게 이어나가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그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좀 보인 것인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대해 보내는 메시지죠. 우리를 인권 카드를 가지고 이른바 최고전원을 압박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숱하게 잡아놨다가 네. 저 유명 인사가 오면은 풀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주원문 같은 경우는 영어도 잘하고 뭐 이렇게 젊은 청년이고 대학생이고 그래서 NYU 다니고 그래서 이 주원문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CNN이 여러 번 특종을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원문을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왜 그런 사람을 억류한다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그 인권 압박의 혼란 전선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국을 좀 겨냥하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철우 박사 그리고 이봉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